부천시청 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취약계층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 취약지 시범 사업을 추진했죠. 네. 예.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격 협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통신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원격 협진이 이게 영상과 음성 등이 최대한 현장처럼 송출되고 또 수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 취약지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 참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원격 협진 전용 장비와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통신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보원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총 422개 기관의 통신 속도를 조사했는데 36개가 네트워크 취약기관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36개소 네트워크 취약지로 결정된 이유는 정보원이 네트워크 취약지의 기준 통신 속도가 10메가 미만인 기관으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통신 속도가 이렇게 10메가가 적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음에 저희들 추진할 때는 이게 단순 엑스레이 필름을 팍스만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많은 속도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향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TE 평균 속도가 42메가고요. 5G 시대니까 64메가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 5G는 아니더라도 40메가 이상은 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확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선명성과 정확성, 동시성이 보장돼 가지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의료 협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게 인구 고령화나 또 이게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데 작은아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사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 크게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잘못 지급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큰 축의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보니까 건강보험료 체납하고 단전 단수 등 이게 한 32개 정도의 정보를 통합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보원이 지금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니까 발굴 대상자가 2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32%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한 10명 중에 7명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대상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 위기 징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개인이 익명화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익명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나중에 사후재산 조사를 소득재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재산 조사된 것이 아니고 단전, 단수, 단가스된 그 가구만 가져와서 그걸 해서 위험도를 측정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산출해 가서 나중에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이 초과돼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모형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단일 모형 외에 또 추가로 기초생계수급자를 위해서 공공부조 수급을 발굴을 위한 모델을 개발해서 복수 모델을 해서 AI를 더 높이도록 이제 추가 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 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복지 서비스 미지원자에 대한 이제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그 미지원자들에 대해서 사유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조사된 사유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살펴본 거로는 그 미지원 사유를 전산으로만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시스템 발굴을 할 때 자동적으로 연계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서 미지급자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정수급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그 행복 이음 시스템으로 그 수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2015년부터 쭉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의 부정수급 및 가오지급이 무려 2,345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환수하지 못한 것도 한 671억이 되고 있고 미환수율도 28.7% 정도 되고 있고요. 부정수급 미환수율은 가오지급 미환수율보다 한 10% 정도 더 높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입니까? 지금 환수를 할 때는 보면 그 수급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 여건을 다 검토해서 환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할부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납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그 환수가 되지 못한 건 앞으로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부정수급을 하더라도 또 수급을 받게 되면 그 수급을 상계 처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부로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정수급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잘못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이게 다른 그 보장 시스템하고 다른 공적 시스템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연계를 좀 강화하면 이런 것이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그 통계 작성을 통해서 좀 대안을 만들고 그런 것이 좀 차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약 한 40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보완도 하고 정보 연계를 추가를 할 부분, 그리고 입수 주기를 좀 빨리 할 부분들, 그리고 연계 방법을 수작업하던 걸 또 전산으로 자동화하는 것 등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을 검토해서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큰 숙제고 네. 또 하나는 기왕 그 지급되는 사회복지 재정이 이렇게 부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동의하시죠? 네. 우리 사회에 좀 각별히 사회 안전망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동모금회 법 제1조에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모금회의 목표가 모금액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입니까? 모금회의 목표는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모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모금액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그 기부 문화를 정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120억을 입금했다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다시 기부금을 반환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온도탑 할 때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약정을 예정한 171억 기업 모금을 실제 모금액인 것으로 이렇게 잡은 그런 적이 있죠. 네, 그 약간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는 있었죠. 네. 예. 그러고 그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너소사이어티 이제 고액 기부자들의 경우도 중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인천 장발장 사건에서 그 식품을 훔쳐가지고 아이의 어려운 생활고를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가지고 많이 기부를 했는데
여기 아버지가 도박, 절도, 뭐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다시 반환한 적이 있죠. 30%의 반환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전체적인 모금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원칙과 기준이 좀 있는가, 이게 그때그때 다른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총장님 생각에서는 이게 적어도 모금의 그 원조인 이 공동모금회가 좀 원칙과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집중 나눔 캠페인 중에 약정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기부자들이 그러니까 모금 캠페인은 보통 연말에 2달간 진행이 되는데 얼마를 내겠다라고 미리 약정한 경우까지 포함하느라고 그렇게 발표가 된 건데요. 언제까지를 취합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올해 6월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이후에는 캠페인이 끝날 한 달 이내까지 취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어와 관련돼서는 원래 안어는 저기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이따 이렇게 추가로 네, 따로 답변을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니스톱인 소프트 크림하고 이렇게 수익 1%에 대한 CRM 마케팅을 했잖아요. 네. 이 경우도 이렇게 이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익금 1%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부되나 이런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명확한 기준과 협약이 좀 전제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소비한 소비 활동이 정확하게 기부되는지, 총액은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결산이 되고 명확한 기준과 협약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좀 진행을 맞습니다.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모금의 내용을 보면 모금액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 판단은 어쨌든 국민들이 이게 누가 모금을 더 많이 하나 이렇게 평가하는 그 평가단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선한 기부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모금은 기본적으로 신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더 주실 거죠? 네. 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 예방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에 더 좀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체계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조금 더 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좀 그 답변을 좀 추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님, 네. 많은 의원님들 BF 인증 얘기가 오늘 쭉 있었는데 네. 이게 뭐 다른 시설물들은 다 뭐 그렇다 쳐고 이게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또 거주 시설 이런 것이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아무래도 소규모 장애인 시설부터 좀 어떻게 좀 목표를 가지고 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장님 예. 실제로 이게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한 290만 일자리 중에서 한 30만 명의 중도 탈락자가 생겼는데 대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건강 악화하고 여타의 이유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보니까 상해 유형이 골절이 한 절반을 차지해요. 예, 그 노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낙상이잖아요. 예, 예. 큰 질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 교육에 대한 것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동 권리 보장원하고 한국교육진흥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니까 두 기관 다 어떤 기관 관리에만 좀 중점이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학력 격차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도 국회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육 동독모배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안어 소사이어티와 관련해서는 원래 안어는 그 일시불로 1억을 납입하거나 혹은 5년 내에 1억 원을 기부할 때 안어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5년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안어 회원 자격을 탈회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 안어 탈회 회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납한 금액을 다시 기부를 하면 원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발장과 관련해서는 인천의 그 소위 라면 형제 장발장 관련해서는 그분 개인의 그 품행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지원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인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CRM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얼마의 이 판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좀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강익구입니다. 그래서 예, 우선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중도 탈락자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좀 유형, 직종을 조금 바꿔드리게 되면은 좀 이렇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일을 충분히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찾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교육에 관해서 더 잘하고 싶은데 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역학도서관, 검역관, 그리고 또 방역관리자, 그러니까 일반 시설의 방역관리자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역학도서관 교육이 그 참 시설이 열악해서 그 강의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시설과 인력이 특히 필요한데 인력 부분은 그 사이버 교육이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그 대응하는 민원 상담이 전화 대응이 잘 안 돼서 일반 직원들까지 전화를 받느라 제 업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장애인개발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BFE 인증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당연히 돼야 된다는 말씀에 절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많은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2015년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건립하는 시설이나 건물은 인증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약 3분의 1 정도만이 그 의무를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 이용 시설 대표적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되어 있지만 소규모 시설이나 영세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어린이집이란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인데 코로나19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놀이중심 유치원과 놀이중심 어린이집 올해 대대적으로 하려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했는데 이게 지금 제동에 걸렸고요. 그런데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방역입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업데이트돼서 여러 가지 그런 방역 위생 발열, 마스크, 급식, 과정 운영, 예방교육, 외부인 출입 관리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은 놀이를 약간 중단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교사도 어려움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는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엄마가 집에 있으면 코로나에서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현상이 있어서 약간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에 대한 놀이키트나 이런 걸 제공하는 사업도 유가종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격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더 마음을 두겠습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돌봄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에 공백이 생기면서 교육의 격차를 겪고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부르는 우선 보호 대상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보호받으면서 숙제도 하고 했는데 잠시 폐쇄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4,000개의 이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집에서 어머니가 계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70% 정도의 아이들이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나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시차를 좀 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역을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해서 지도 감독과 모니터링을 해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학이 됐기 때문에 방과 후 보호로 다시 돌아갔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 코로나 이전만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